네, 안녕하세요. 네, 제4회 플래시 2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CC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엄진영이라 하고요. 오늘 이제 Q&A 쪽에 답변을 주실 분도 ACC 멤버로서 신우승 님이 답변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미나 주제는 요새 이제 뜨고 있죠. 클라우드 뜨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는 그 해당 서비스를 단지 이용하는 거죠. 이제 저희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게 스토리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이제 딜리버리 시키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리눅스 같은 이런 운영 체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PC 서버를 갖다가 호스팅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호스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스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를 해서 아마존 서비스 중에서도 일종의 이제 파일 서버죠. 파일 서버 같은 그것을 갖다가 연동을 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아마존 S3를 해가지고 연동해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이제 여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S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존 S3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존 S3 연동 방법, 그리고 아마존 S3 주요 개념, 그리고 그 S3 아마존 이 웹 서비스에서 연동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REST풀 사용하는 REST API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SOAP 기반으로 이제 그 웹 서비스 이제 API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S3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S3는 일종의 인터넷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토리지들을 일반 사용자들 또는 서비스를 하려는 개발사들에게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지를 갖다가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도 아주 간단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뭐 용량 그 서버를 갖다가 큰 뭐 대용량의 서버를 준비하고 스토리지도 대용량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 목표를 잡고 있는 그 서비스 한도 내에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를 쉽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내구성, 신뢰성.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 이제 돈을 받고 서비스하려면 당연히 이제 이건 이제 그 신뢰성을 제공해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99.99의 데이터 가용성을 이제 그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보안 방법, 그건 이제 서비스 하는 쪽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뭐 사용할 스토리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이게 또 아마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스토리지, 우리 고객이 주로 아시아권이면 일본 쪽이나 싱가포르에다가 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미국 쪽이다. 그러면 미국 쪽의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에 대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게 기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를 위해서 API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웹 서비스, 즉 SOAP 기반 웹 서비스 API를 제공해주고 또 REST,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 기반 REST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3라는 것은 각 데이터의 이제 버킷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공간, 폴더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폴더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이 이제 서비스 S3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오늘
접속하셔가지고 회원을 가입하세요. 기존에 그 책을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 그 사이트 말고요. 그 이제 별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처음 일단 첫 해는 5기가 용량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서버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지를 위해서 별도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달 2만 건 정도의 리퀘스트, 그러니까 다운로드 리퀘스트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업로드는 한 2천 건 정도 매달입니다. 매달. 그래서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기가 정도 데이터 전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는 별개로 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테일하게 아주 그 항목을 잘게 쪼개가지고 다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처음부터 무리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용자가 막 뭐 10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별개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구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5기가 정도 데이터 전송을 제공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게 한 달에 이 사용권, 무료 사용권을 넘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이제 제가 오늘 가입했다. 그럼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또 사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아마존 가셔서 가입했다 그러면 그때 카드 번호 입력하거든요. 카드 입력한다 하더라도 결제 안 됩니다. 1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테스트 하는 걸 잘 하셔가지고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AWS 프리 해가지고 보면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해가지고 AWS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프리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 프리 사용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이제 관리자 툴이죠. 관리자 툴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 해가지고 AWS 아마존.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인업 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가입이 돼 있으니까 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기존에 가입된 사용자는 이제 여기 아이디하고 암호를 집어넣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콘솔 창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Sign in to the AWS Management Console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돼 있고 그렇다면 들어가셔가지고 좀 속도 느린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예. 이미 아이디하고 암호가 이제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로그인 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로그인된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진영엄 해가지고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SNS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일라스틱 이게 벤스톡 해가지고 요거 있고 EC2가 바로 요게 소위 서버 호스팅입니다. 서버 호스팅을 여러분이 1.5기가 정도 하드 용량을 제공해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이거죠.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버킷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일종의 그 루트 폴더고요. 오른쪽에 그 루트 폴더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씩 집어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이제 이런 자료들은 보시면 프라퍼티에서 외부에서 이 자료를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브라우저로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링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주소로 여기 소위 루트 폴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리소스 파일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저희 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 끝난 다음에 아마존 서비스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시는데 월 뭐 2만 건 정도의 겟 요청은 무료고요. 그리고 또 업무 푼 요청 뭐 푸시라 그러면 이거죠. 여기에 버킷을 하나 생성하고 싶고 여기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그게 하나의 푸시거든요. 업로드 시키는 거. 그런 푼 요청에 관련돼서는
월 2,000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테스트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존 S3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존 S3에서는 REST 방식과 이제 웹 서비스 기본 방식인 SOAP, API 방식 이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REST 방식은 표준 HTTP 요청,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버킷의 목록을 가져오고 버킷을 생성하고 버킷을 삭제하고 버킷이라 그러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는 객체들, 그런 객체들을 갖다가 또 생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버킷하고 또 폴더하고 약간 틀린 게 버킷은 일종의 굳이 윈도우즈 개념으로 보시면 드라이브라고 딱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게 버킷이고 이 드라이브 안에 폴더나 파일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폴더나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존에서는 객체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HTTP 헤더와 상태 코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헤더 정보에다가 어떤 생성시키는 관련 정보, 인증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SOAP는 기본 그 웹 서비스 방식이죠. 웹 서비스 API 호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오늘의 이제 그 실습의 핵심 목표는 이 REST AP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EST API와 SOAP 이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REST 방식은 아무래도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 정보를 HTTP 헤더에다 담아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HTTP 요청의 최대 크기가 현재 4K, 4000바이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00바이트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파라미터 정보는 물론 바디에다가 담아서 보내면 되는데 바디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헤더 정보, 이 헤더 정보가 4000바이트가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간단한 거는 주고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 S3에 대해서 먼저 주요 개념을 우리가 접하고 와야 되겠죠. 먼저 버킷은 뭐라고요? 자, 쉬운 용어로 할게요. 윈도우즈에 있는 드라이브랑 같은 개념이다. 객체들을 저장하는 컨테이너고 이 버킷은 소위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에다가 만들 수 있다. 즉 버킷 단위로 그 우리가 어디에 만들지 그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콘텐츠 저장의 기본 단위로서 저장할 데이터가 있고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부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키라는 개념인데 키는 뭐냐면 이 버킷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을 구별을 하는 ID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아마존 스토리지 서비스에 관련돼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디에서 제공하느냐, 즉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물리적 지역을 얘기하는데 현재 이 S3가 구축된 지역이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US 웨스트 해가지고 또 미국 왼쪽이 캘리포니아 쪽하고 그다음에 EU 쪽,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은 싱가포르하고 도쿄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그 아시아 쪽으로 하나를 생성했어요. 일본 쪽으로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제가 샘플 한 거는. 자, REST API는 클라이언트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청 인증 절차가 있는데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청하고 서버에서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존의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그림인데 자, 용어를 먼저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아마존 쪽에 서비스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존도 아무나 요청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자기네 고객들만 요청을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멤버마다
어카운트 아이디를 발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키 아이디를 해가지고 발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 액세스 키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암호화 시킬 때 사용하는 키, 두 가지 키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여기 관리자 콘솔로 들어가 있다면 Security Credential 해가지고 여기 딱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네. 그럼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개인 정보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키 값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키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가 끝나면 저는 이걸 예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일로 해서 많이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저 가만히 원래 좀 공짜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떡합니까? 또 돈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요 액티비티 한 상태를 갖다 디세이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인액티브 하게 만들 거니까 제 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 키를 만들게 되고요. 요 키는 나를 구분한 키예요. 일단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서버에게 요청할 때 내 주민번호를 알려주죠. 나 엄진영이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요청 정보를 보낼 건데, 문제는 그럼 아무 사람이나 내 이 주민번호만 알면은 무조건 그쪽 서버로 요청하면 그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보안키, 요 키를 갖다가 가지고 내가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요청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서버에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또 그 키를 찾아서 암호를 풀겠죠. 따라서 요 시크릿 액세스 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이거 지울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가입해서 액세스 키도 있고 시크릿 키도 확인하시고 어딘가에 적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하나 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 정보를 이제 서버에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요청 정보조차도 다시 한번 시그너처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일단은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가공해서 보냅니다. 이때 암호화 시킬 때 시크릿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 액세스 키는 절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고요. 용도가 어떤 거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요청을 받을 때 이 요청이 과연 정당한 요청이냐, 진짜 내가 나의 회원이 보낸 요청이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크릿 액세스 키를 내 친구하고 공유하겠다.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감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키를 공유했다는 것은 같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대신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하고 데이시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는데 또 중간에서 누군가 리퀘스트를 리변조 해가지고 그 위변조 할 거 아닙니까? 위조하고 변조해가지고 리퀘스트를 한 이틀 후에 또 날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요청 날짜에 관련돼서도 같이 묶어서 암호합니다. 그 받는 쪽에서는 그 풀고 난 다음에 그 요청 정보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날짜가 너무 오버하지 않았느냐? 거의 한 20분, 2시간을 넘어갔으면은 이거는 무효한 요청이라 생각하고 넘긴다는 거죠. 자, 한번 요청 보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청 정보가 있죠. 먼저 내가 누군지 액세스 키 아이디를 해가지고 주민번호, 이제 진짜 주민번호가 아니라 그 아까 그 액세스 키 아이디죠. 주민번호처럼 나의 아이디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냐, 날짜냐 이런 파라미터 정보를 이렇게 리퀘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시크릿 액세스 키라고 불리는 이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암호화를 시킬 때 그 알고리즘은 HMAAC 해가지고 뒤에 뭡니까? SHA1 기존의 SH1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다이제스트 값을 만드는 즉 해시 값을 만드는 알고리즘인데 이 SHA1에다가 HMAC 뭐 이거는 HMAC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외국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HMAC라는 이 요거 알고리즘을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고유의 시그너처라고 불리우는 어떤 키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 정보와 그 요청 정보를 암호키로 암호화한 이 신호값을 같이 서버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 서버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서버는 만약에 그 요청을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하면 그 요청 정보 중에서 액세스 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사용자냐? 그럼 그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DB에 뒤져서 이 사용자의 시크릿 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리고 이 시그너처를 암호로 풉니다. 그죠? 암호로 풀거나 안 그러면 이 요청 정보죠. 이 요청 정보를 가지고 암호로 푸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 복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암호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시크릿 키를 가지고 다시 이 리퀘스트 정보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한 것처럼 암호화를 시킵니다.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시그너처와 서버 쪽에서 또 만든 시그너처와 같은지를 비교하겠죠. 만약에 같다면 중간에 이 요청 정보는 누군가 위변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만약에 다르다면 누군가 이 요청 정보를 위변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레스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요청을 해야지만이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서 알아먹느냐 이거죠.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get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 기본입니다. 자, get 주시오. 이 포토스 밑에 퍼피 밑에 JPG 이 리소스를 주시오. 표준 프로토콜 1.1을 쓰겠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서버에 접속할 것이냐, 서버 이름, 그리고 요청 날짜, 그리고 authorization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권한 정보, 소위 이제 인증이죠. 나의 관련 요청 정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인증을 위한 HTTP 요청 헤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요걸 한번 밑에 나눠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AWS가 들어가고 한 칸 공백 띄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액세스 키 아이디, 즉 멤버 고유 아이디입니다. 여기 이제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회원 가입할 때 회원 아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세스 키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댔죠, 그죠? 잠깐 보시면 액세스 키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만든 이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키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 키를 그쪽에 아마존 서버 쪽에 보내줘야지 어느 사용자가 요청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희한한 이렇게 이제 글자로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요청 정보를 시크릿 키라고 불리우는 그 키 값으로 암호화시키죠. 암호화시켜 가지고 다이제스트, 암호화시켰다는 표현보다 다이제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암호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암호화시켜서 만든 그 코드 값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중간에 이걸 가로채서 여기 있는 그 puppy.jpg 대신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을 뜯어 건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서버에 보냈어요. 자, 그럼 서버 쪽에서는 어떡하죠? 서버 쪽에서는 현재 이 요청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시그너처 값을 뽑아내겠죠. 그죠? 뽑아내서 그 시그너처와 여기 요청할 때 보낸 시그너처가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시그너처는 이 요청 값을 가지고 암호화시킨 거고 중간에 이 변경된 거, 중간에 변경한 거는 이게 중간에 변경됐으면 요청 정보 변경됐으면 얘도 당연히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안 바뀌면 이제 절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값을 뽑으려면 결국 뭘 알아야 됩니까? 시크릿 액세스 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절대 안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안 된다 했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그너처 값을 뽑아내는 거는 HTTP 메소드, get이냐, post냐, push냐, delete냐. 그리고 엔터 키 주고 콘텐츠에 대한 다이제스트 값, 콘텐츠 타입, 요청 날짜, 그리고 리소스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바로 이게 슈도 코드인데 이걸 가지고 바로 HMAC SHA1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돌려서 그죠? 여기 이 돌려서 다시 이걸 베이스 64로 뽑아내서 바로 시그너처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MAC SHA1입니다. SHA1. 뭔가 강조를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RFC 2104에 정의된 알고리즘인데, 뭐 제가 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깊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크릿 액세스 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요청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다. 자,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내가 만든 버킷 목록. 버킷 목록 어떤 거라고요? 이거죠. 이 목록, 이게 버킷 목록이죠. 이 버킷 목록을 아마존 웹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에 접근해서 이 버킷 목록을 한번 다운받아 오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샘플로 예제를 만들면서 아마존 서버에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et하고 이렇게 이제 get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get 요청인데 여기서 그럼 다시 확인하면 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청 값이요? 이거죠. 요거 get 왔죠. 그리고 enter. 나머지는 내가 보낼 콘텐츠가 없으니까 enter. 또 보낼 콘텐츠 타입도 보낼 콘텐츠가 없으니까 콘텐츠에 대한 다이제스트 값이나 아니면 그 타입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요청 1.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한 리소스. 요게 바로 요청 정보입니다. 이 요청 정보를 시크릿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그래서 해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암호화시킨다? 즉 해시 코드 값을 뽑는다 이 뜻입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죠. 그죠? 1시간 중에 무려 30분이 지나갔어요. 그죠? 예. 실습을 해볼게요. 버킷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청 문법은 간단해요. 자, get하고 여기 루트니까 루트를 주면 되는 거고요. 호스트는 지정을 하면 서버를 지정하면 되는 거고, 요청 날짜, 그 다음에 시그너처 값을 만들어서 보내면 서버에서 이와 유사한 정보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실행. 우리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아까 잠깐 강조를 시켰는데, 잠깐 퀴즈를 잠깐 또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어떤 퀴즈냐? 자, 첫 번째 중간 퀴즈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퀴즈를 내보내면 답을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전화번호는 날아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름을 반드시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화번호 갖고 여러분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 자, 질문 잠깐 보내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마존 S3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HTTP 인증 헤더의 값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RFC 2104에 정의된 알고리즘은 그래서 HMAC 다시 하고 그죠? 있었죠. 알파벳 그죠? 예. 이거 꼭 정답과 본인 이름을 같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또 타이핑합니까? 타이핑하기 힘들죠, 그죠? 자, 이 소스는 또 공개를 하겠죠. 공유를 할 것이니까 이런 소스 타이핑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 연동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렉스 쪽에서는 어떻게 연동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이 프로그램은 에어죠. 에어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HMAC SHA1이라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시 코드 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해시 코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또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베이스 64라는 또 인코딩 하는 그 또 툴이 필요한데 그 도구도 필요한데 그것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도비 쪽에 이제 여기 마이크 챔버스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제 뭐 있고요. 또 슈런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 암호화 관련된 거 있으니까 요거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이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스 밑에 놓고 쓰시면 돼요. 요건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에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빌더에서 플렉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데스크탑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새 여러분들 플래시 배우고 그러는데 요새 살짝 흔들립니다. 왜? 아니, 이게 지금 흐름이 이제는 HTML5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물론 이제 그 HTML5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도 플렉스 플래시 같이 결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방향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웹 쪽에 이제 그게 주 방향이었다면 트렌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냐면 스마트 TV하고 또 모바일 쪽하고 데스크탑 쪽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에어라는 런타임, 데스크탑 플래시를 데스크탑에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에어라는 런타임이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약간 그 바깥쪽에 있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방향이 데스크탑과 스마트 TV로 가게 되면 이 에어 기반이 굉장히 에어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주요한 플래시의 응용 개발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드세요. 만들면 자, 먼저 뭘 테스트할 거냐? 먼저 결과를 볼게요. 잠깐 실행해서 최종 결과물을 먼저 확인할게요. 이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이제 가입했을 때 그때 봤죠. 액세스 키 받았을 거고, 우리 시크릿 넘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접속할 호스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청할 리소스의 정보를 요청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 그에 대한 뭡니까? 결과를 받는데 요거 한번 잠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시크릿 액세스 제가 미리 복사해 놨어요.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 서버 쪽인데 이 어느 서버에서 어느 서버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서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스토리지를 만들 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버킷에 보면 버킷도 아니죠. 아까 전에 이것만 붙여도 되겠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서버 이름 나오죠. 이 이름. 요게 이 서버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버 이름. 이 서버 이름을 갖다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다. 이 호스트에 내가 접근할 거다. 그리고 리소스는 루트. 그러면 이 서버에 이제 그 나의 버킷 목록을 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요거 리퀘스트 한번 해볼게요. 맞죠? 보세요. 서버에서 지금 아마존 쪽에서 나한테 온 게 뭐 나오냐? 너의 이름은 이거 맞냐? 디스플레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너가 만든 버킷 이름이 요거 맞냐? 볼까요?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네, 그죠? 버킷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럼 한번 버킷 이름 컴 엄진영 포토2 그때도 이거 제가 도쿄로 했죠. 생성시켰습니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이런 버킷 목록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 버킷 목록을 이렇게 쭉 가져오는 겁니다. 나오죠? 포토2 그죠? 제가 다시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만든 거 가져왔죠? 포토2.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시고 저는 일부러 단계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자, 제일 먼저 패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패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최종 실행을 하면 이런 패널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패널하고 여기 폼 이렇게 요청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시 빌더 4.5로 가시면 이제 아마 제일 먼저 달라진 거는 이 스파크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MX 컴포넌트보다 좀 이제 뭔가 내부 개선을 한 스파크 컴포넌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MX와 스파크 컴포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파크 컴포넌트에서는 이 스타일과 테마를 좀 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기존의 MX 쪽의 컴포넌트들은 스타일을 갖다가 그 컴포넌트 내, 버튼이면 버튼 내 스타일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코드들이 다 들어갔다면 그 스타일 관리하고 테마 관리하는 기능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컴포넌트를 갖다가 만든 게 바로 스파크 컴포넌트입니다. 그 스파크 컴포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일과 테마를 좀 더 개발자들이 유연하고 아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S로 시작하는데 먼저 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죠. 그죠?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에어 기반인 경우는 윈도우도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레이아웃은 버티컬 레이아웃, 그 다음에 패널 나오죠. 패널 만들고 제가 그냥 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폼 만들 때는 폼 이 태그가 편하죠. 그래서 폼 컴포넌트 사용해서 아이템, 액세스 아이디, 텍스트 인풋, 그리고 시크릿 넘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청, 그 다음에 결과 출력하는 거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자, 화면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하냐?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어떤 폼은 required, 반드시 필수 입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내 문구가 출력되면 좋겠죠. 여기는 무슨 값을 집어넣으시오. 그죠? 그 안내 문구가 출력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quired 요 속성을 주고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이렇게 아까보다 좀 개선됐죠, 그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요 뒤에 옆에다가 도움말까지 출력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갈 필요 없죠. 여기 간단합니다. 이 폼 아이템에 여기 프로퍼티 중에서 헬프 콘텐츠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도움말 출력하는 컴포넌트를 배열로 이렇게 좀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렇게 출력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화면을 조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서버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서버에 요청할 때 플렉스는 뭘 쓰느냐? 아주 플렉스가 편한 게 뭡니까?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특히 웹 서버 쪽, 웹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리퀘스트를 날리고 받는 게 아주 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HTTP 서비스라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자, 리절트 결과가 다 도착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결과가 다 도착했으면 우린 그걸 출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다 도착했을 때 리절트란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라. 만약에 혹시나 오류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여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벤트 타입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리절트 이벤트, 얘는 폴트 이벤트죠. 그럼 여기 이벤트 받아서 그 이벤트의 결과를 문자를 발려서 출력하고, 자, 폴트 오류인 경우는 오류 정보가 아니라 오류 밑에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정보를 출력하면 자세한 오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요? 이렇게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list all my buckets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했죠. 자, 그리고 이벤트 관련된 정보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당되는 메소드를 제가 만들었겠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의 버킷 목록 모든 걸 가져와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런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메소드가 호출될 것이고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헤더 정보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즉 HTTP1 즉 HTTP 서비스 이 객체입니다. 이 객체를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 서버 쪽에 요청을 할 때 최소 두 가지 정보는 반드시 보내라 했죠. 무슨 정보입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뭡니까? 이거죠. 호스트 정보, 데이트 정보하고 호스트 정보는 기본으로 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URL에다가 정보를 넘겨주면 호스트 정보는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정할 필요 없고요. 두 가지 정보는 여러분 줘야 돼요. 요청 날짜하고 그리고 시그너처 값. 이 소위 뭐 나의 인증 정보죠. 인증 정보를 서버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객체,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이 객체에 대해서 date이라는 프로퍼티에는 일단 빈문자열, authorization은 빈문자열. 여기는 이제 요청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S3 접근 권한 인증 정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타입,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제 같은 걸 보시면, 그 HTTP 리퀘스트, URL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요청 정보를 담아요. 그리고 URL 로더를 사용해서 서버에 요청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콘텐츠 타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스를 갖고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한 거, 플렉스가 뭡니까? 아니, 편하게 쉽게 쓰는 툴이 제 최고로 좋은 툴 아닙니까? 이 HTTP 서비스면 될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합니까? 자, HTTP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게 콘텐츠 타입을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으면 얘 기본 디폴트 값이 날아갑니다. 어떤 값이 날아갔냐? XML 폼 데이터라 해가지고 이것은 XML, 그러니까 그 HTML 폼이다. 폼 데이터다. 이래가지고 콘텐츠 타입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건 널 해주시고, 요거는 여러분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 포맷, 서버에서 결과를 날라온 거는 우리가 일단 텍스트로 한번 출력해보기 위해서 텍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요청하겠죠. 서버 요청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 이렇게 HTTPS 프로토콜로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큐리티 포맷으로 시큐리티 프로토콜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 사용해서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리소스 명, 이렇게 해가지고 send 서버에 보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됐어요. 자, 이제 준비할 게 뭐죠? 날짜하고 오소레이션 정보를 만드는 요걸 준비해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날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날짜 정보 또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무슨 요일이냐? 콤마 한 칸 띄고 일자,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된 뭡니까? 달력, 몇 월 달이냐? 그 연도 한 칸 띄고 시, 분, 초. 그 다음에 이게 그 GMT 값이죠. 그죠? UTC, 유니버셜 타임이죠. 그래서 요거 유니버셜 타임을 지정하는 요 형식으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요 형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텍스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데이트 타입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트 타입 포맷은 이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해 놓으면 그 형태로 리턴을 해줍니다. 볼까요? 데이트 타입 포매터에서 데이트 타임 패턴에 여기 222 요일, 그 다음에 1 MMM 하면 뭡니까? MMM 하면 요거는 영어로 이렇게 이제 월을 출력합니다. YYY 시분 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맨 끝에 Z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UTC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플러스 9시간, 마이너스 9시간, 그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간을 0시간으로 보고, 그죠? 우리가 플러스 9시간인지 마이너스 9시간인지 지정하게 되겠죠. 그 정보죠. 이렇게 데이타임 포매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넘기면 이렇게 어떤 날짜가 넘어오면 그 날짜를 가지고 포맷, 날짜 객체를 넘기면 얘는 뭘 타냐? 바로 우리가 아래에 지정된 이 형식으로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new 데이터 해가지고 지금 내가 요청을 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요청을 하는 이 시간을 갖다가 now 이 시간을 넣어서 리턴 값을 받아서 준비를 했고 이걸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자, 이제 날짜 정보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무슨 정보입니까? 그렇죠. 인증 정보. 내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면 내 인증 정보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자, 인증 정보를 한번 또 보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인증 정보 뽑아내야 되겠죠. 인증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get authentication header라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요청하는 HTTP 메소드,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 push이냐, delete이냐. 그 다음에 날짜 형식. 그 다음에 내가 그 요청하는 리소스. 요 세 개의 정보를 넘기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메소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 메소드가 한 일이 뭐냐? 이런 문자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AWS 한 칸 띄고 요 문자이죠. 아,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디 있나?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요 authorization이라는 이 헤더의 값을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AWS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액세스 키죠. 액세스 키 아이디죠. 자, 액세스 키 아이디. 우리가 액세스 키 아이디는 처음에 입력할 때 만들었죠. 처음에 여기 폼에 내가 액세스 키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액세스 키 아이디. 그리고 콜론. 그죠? 여기 보세요. 콜론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해시 코드 요 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요 공식이 어떻다고요? 다시 이전으로 가볼게요. 요 공식은 자, get 방식이냐, put 방식이냐, delete이냐 요거 엔터. 그 다음에 콘텐츠 MD5 내가 혹시 보낼 콘텐츠가 있으면 그의 다이제스트 키 값과 그 콘텐츠가 무슨 타입이냐 이게 텍스트냐, 바이너리냐, GIF냐, JPG냐 뭐 그리고 요청일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까 그 기타 리소스에 관련된 정보죠. 자, 이 정보 그럼 요걸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한다는 건 얘기인데 자, 요거에 바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걸 액세스 키 다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밑에 또 만들었죠. get signature string. signature string 뭐라고요? 즉 이게 signature string이죠. 이 signature string은 이걸 통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걸 만드는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와 오늘 날짜와 리소스, 컴포넌트 타입, 해시값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리턴 값을 여기에 집어넣게끔 됐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거는 바로 그 시그너처 값을 만드는 시그너처 스트링을 만드는 요 메소드 안에 걸 채워놓으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나오죠. 어떻게 한다고요? example 1 요 보시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메소드 이게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요거죠. 요건 됐죠. 엔터. 그죠? 그 다음에 해시 값. 해시 값이 바로 콘텐츠를 서버에 보낼 때 그 콘텐츠를 다이제스트가 이게 축약을 한다는 거죠. 그 특정 알고리즘으로 축약을 해서 유일키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뭐 유일키 해가지고 진짜 유일키는 아니고 뭐 100억 분의 뭐 1 정도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키. 그럼 거의 유일값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 유일값이 해시코드인데 그 해시코드 값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너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냥 빈문자를 하겠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콘트 타입. 사실상 요거 두 가지는 실제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 중에도 날짜. 그 날짜 엔터. 그 다음에 리소스죠. 리소스. 자, 요걸 가지고 일단은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요. 바이트 배열 만들기 위해서 여기 바이트 어레이에 write utf bytes라고 하면 바로 어떡합니까? 이 문자열을 가지고 넘겨주면 이 스트링 객체에 있는 걸 쭉 뽑아서 utf 바이트로 만들어서 바이트 어레이에다가 담습니다. 자, 바이트 어레이에 담은 걸 그대로 쓸 수 없댔죠. 또 공식 잠깐 볼게요. 어떻게 안 됐죠? 그냥 쓸 수 없댔죠. 자, 이렇게 utf 파일로 만들었으면 그걸 갖고 HMAC, 그 다음에 뭡니까? SHA1이라는 이 알고리즘으로 축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니까? 이게 HMAC.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미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스를 드린다고 했죠. 그 소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건 저도 못 만들어요. 그죠? 제가 언제 이거 만들고 있습니까? 그죠? 예. 이 남이 만든 거 쓰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다가 바로 그 바이트 배열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트 배열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요청 바이트 외에 바로 나만 알고 있는 스크립트, 보안키 값을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얘가 이걸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인코딩해서 해시 코드를 뽑아내고요. 그걸 그냥 쓸 수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공식이 뭐라 했습니까? 자, 베이스 64로 또 만들어야 된다 했죠. 베이스 64로 최종적으로 인코딩 하죠. 베이스 64 또
기준에 있는 클래스, 남이 만든 클래스 쓰는 거죠. 인코드 바이트 어레이하고 여기 이 값을 넘겨주면 이걸 베이스 축사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겠죠. 하나의 무슨 겁니까? AWS, 그 다음에 나의 액세스 키, 그 다음에 나의 시큐리 키하고 합쳐가지고 또 소위 뭡니까? 암호화된 값. 요게 무슨 정보가요? 오스라이제이션 요 헤더 정보죠. 헤더 값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볼게요. 자, 샌드를 하는 순간 지정된 이 호스트의 이 리소스에 대해서 이런 헤더 정보를 보내면 서버에서 응답을 줄 것이고 서버에서 응답 준 그 결과를 나는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이 텍스트 에리어에 출력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시, 이거 그죠? 자. 한 번 더 확인. 이 부분은 처음에만 여러분이 혼란이 있지 그 다음부터 합니까? 계속 똑같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쉽다는 거죠. 리소스는 루트에 있는 거 버킷 목록 달라. 요청했더니만 서버에서 응답이 온다는 거죠.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그래, 거기 보니까 버킷이 두 개가 있는데 버킷 첫 번째 버킷 이름은 컴.엄진영 포토, 두 번째 버킷 이름은 컴.엄진영 포토 2 맞죠? 자, 이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버킷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토 2 버킷과 포토 버킷. 이 목록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칙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버킷을 생성할 때와 버킷을 갖다가 삭제할 때와 이때 헤더 값을 뭐뭐뭐를 날려야 되느냐. 예, 이 정보가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일부 정보를 내가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버킷 목록 가져올 때 화기 테스트 해봤고요. 자, 버킷을 생성할 때는 버킷 이름을 여기 이렇게 주는 거죠. 호스트 이름 앞에 버킷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버킷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킷 삭제할 때는 삭제할 버킷 이름을 주면 해당되는 버킷 그 대신 여기 메소드가 뭡니까? 딜리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존 이렇게 웹 서비스로 가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메뉴가 나오는데 디벨로퍼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고 여기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메뉴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쭉 가시면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아마존 S3 API 레퍼런스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겠습니다. REST API와 SO API. 자, 웹 서비스를 여러분이 많이 한다면 list all my bucket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거 호출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HTTP 프로토콜 방식이라면 이렇게 여기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헤더 값을 뭘 주면 리절트 값이 뭐가 나온다. 샘플까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요걸 갖다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좀 뭔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최종 목표는 이거죠. 이제 이렇게 접속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 들어가서 여기 바로 이렇게 버킷 목록이 탁 튀어나오게끔 그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화면을 나누기 위해서 H divided box. 그리고 왼쪽 그룹, 그러니까 왼쪽 거, 오른쪽 영역, 왼쪽, 오른쪽 화면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죠? 자, 왼쪽 영역에는 레이블과 리스트, 버킷 리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거고, 오른쪽 영역에는 자, 버킷을 선택했을 때 그 해당되는 버킷 이름이 출력될 거와, 그 다음에 그 버킷 안에 들어가 있는 폴더나 파일을 출력할 데이터 그리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고요. 자, 레이아웃은 이게 이제 수평, 수직 정렬 가운데 하고 각각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 다 5씩 소위 뭡니까 패딩, 여분의 어떤 그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화면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아까 봤죠. 화면이 처음에 입력하는 어떤 접속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하고 왔는데 확인 누르니까 화면이 바뀌었죠. 자, 그거는 이 플렉스 4에서 도입된 아주 기존의 플렉스 3보다는 훨씬 더 간결해요. 자, 상태를 정해요. 일단은 스테이터스를 해가지고 상태 이름을 로그인 메인이라고 상태를 정해요. 그리고 화면을 하나 만들어요. 패널 화면. 이거는 로그 아까 아마존 S3 접속 정보죠. 자, 이거 아닙니까? 이 화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화면 만드는 거죠. 처음에 첫 화면이 만드는 거고. 단, 여기 재밌는 거 보세요. 이 패널은 언제 보인다? 로그인이라는 상태일 때 보낸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상태가 디폴트 상태예요. 즉, 프로그램이 스타팅되면 로그인 상태가 디폴트 상태로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패널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디바이드 박스 화면을 좌우로 가른 이 화면은 메인 상태일 때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고, 스테이트를 정의했죠.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include in 해가지고 얘는 로그인 상태일 때, 얘는 메인 상태일 때만 이거 보이도록 해라. 편하잖아요. 뭐, 다른 뭐, 비주얼 베이직, 다른 툴 같은 거 못하니까 이거 비저브를 갖다 false를 하고,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주 심플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래서 플렉스에 한번 여러분이 플렉스에 한번 적응을 하시면 다른 툴은 도저히 뭡니까? 수준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여기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그죠? 확인을 눌렀을 때 어떡하냐? 자, 확인을 눌렀을 때 내가 오수 정보를 저장해야지 나중에 그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 리퀘스트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클릭하면 세이브, 오스 인포 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매수를 만들었고요. 뭐 했냐? 얘가 한 일은 프라이빗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텍스트 인풋 박스에 들어간 값을 다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시켰어요. 저장을 시켰고, 그리고 상태를 변경합니다. 상태를 변경할 때는 커런트 상태에 대해서 합니까? 이름만 이렇게 싹 바꿔주면 돼요. 롱인 상태에서 메인 상태로 바꿔라. 그 순간 어떡합니까? 자, 얘는 로그인 상태에서만 보이게 돼 있으니까 얘는 로그인 상태에서 바뀌는 그 순간 어떡합니까? 메인 상태, 얘가 보이고 얘는 자동으로 감춰지겠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아이고, 그죠?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이거 확인해 할게요.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 화면은 어떡합니까? 아예 제가 미리 코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시간 다 돼가는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네, 플렉스4의 장점이 이런 거죠. 아주 이런 것들이 상태 전환을 굉장히 아주 코딩상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상태 전환이 됐으니까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불러왔습니까?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상태를 바꾼 다음에 버킷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업했던 거,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까 그 앞전에 작업했던 코드죠. 그 코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가져왔고, 다만 차이는, 자, 데이터를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고, 이거. 여기까지 했죠. 이게 5번부터인가? 예, 5번부터, 박았으니까 5번부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버에서 받아온 내용이죠. 자, 이 데이터를 여기 리스트에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왔으면, 자, 그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형식이 어떻습니까? 자, 형식을 아까 봤더니만, 형식이 이렇게 돼 있죠? 목록 가져오는 게 list all my bucket result가 루트 태그고 owner 태그, 버킷스 태그가 있고 버킷스 태그 안에 버킷들을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들이 있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니까? 여기 이벤트 리절트가 바로 이제 서버에서 결과를 받아왔고 여기에 바로 루트 태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대신 리절트 포맷을 우리 아까 전에는 텍스트로 했는데 이걸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시고 그러면 저 객체로 바뀐 각각의 태그가 하나의 객체 단위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list all my buckets result. 그 밑에 buckets라는 뭡니까? 그 태그. 그 밑에 bucket. 자, 요걸 리턴 해주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중첩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첩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함수 안에 있는 함수는, 이 함수는 오로지 이 함수 내에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쪽에서 안 쓰는 걸 굳이 바깥쪽에 만들 필요 없죠. 자, 이 안에 만들었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할 경우는 단점이 뭐냐? 태그가 한 개일 경우는 이 객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근데 만약에 버킷 태그가 여러 개일 경우는 이 객체 타입이 어레이 컬렉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개일 경우, 만약 어레이 컬렉션이라면 그냥 그대로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개일 경우는 그걸 어레이 컬렉션을 만들죠. 어레이 컬렉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열에 담아서 만들어야 되겠죠. 대괄호가 배열을 만드는 값이 그 코드죠. 그리고 이게 그 배열에 딱 한 개만 들어간 거죠. 만약 아니 그것도 이도조 아니면 넣을 값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죠? 데이터를 받아서 버킷 컬렉션에 집어넣고 이 버킷 컬렉션을 바로 버킷 리스트의 데이터 프로바이드에 세팅하면 되겠죠. 이 버킷 컬렉션은 어레이 컬렉션이에요. 어레이 컬렉션. 자, 그 버킷 리스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 이 리스트. 이게 버킷 리스트죠. 여기 데이터 프로바이드에 세팅을 하면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이번엔 입력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입력했댔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렀더니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했더니만 리스트 나왔죠. 자, 이게 점점 아마존 서비스와 지금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모르지만 같아지고 있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자, 이걸 조금 계산해 볼까요? 자, 이왕이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제 아마존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렉스포나 플렉스 관련된 것도 이제 설명을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매번 이렇게 서버에서 값을 받아오면 또 여기 이렇게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바인딩이라는 기법이 뭐냐면 여기 버킷 컬렉션을 바인더블을 선해놓고 여기다가 리스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기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버킷 컬렉션 이거와 연결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소스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탑니까? 이 버킷 컬렉션이 바뀌면 다시 리스트에서 리스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다시 가져와서 세팅한다는 거죠. 그럼 리스트가 리프레시 되겠죠. 일종의 자동 리프레시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해당되는 이 컬렉션에 대해서 바인더블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얘는 다른 거와 묶일 수 있는 거. 얘가 바뀌었을 때 해당되는 쪽에다가 이벤트를 날려서 나 바뀌었으니까 너 정보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인더블을 반드시 선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렇게 굳이 프로퍼티에 할당할 필요 없죠. 그냥 변수에 담기만 하면 되죠. 굳이 얘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주소 막았어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맞죠? 자, 만약 제가 이게 바인더블을 많이 푼다면요. 바인더블을 제가 만약에 없앤다면 없애면 당연히 뭡니까? 처음에 할당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할당될 때 얘는 놀이였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최초로 리스트를 만들면서 값을 할당할 때는 이 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값을 넣어봐야 어차피 바인더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다시 리프레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걔가 변했는지 안 했는지, 버킷 컬렉션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얘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인더블이 편리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인드는 아무나 거는 게 아니라 바인딩 할 수 있는 이 변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바인딩 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일일이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리샌드하고 또 여기 뭐 보면은 여기 데이 스트링 뽑고 이거 시그너처, 이거 오소라이제이션, 즉 인증 값을 만들고 또 시그너처 값을 만들고 이거 뭐 할 때마다 포키 생성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때마다 이걸 일일이 이렇게 펑션들 만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그대로 뽑아서 별도의 클래스로 정의를 했어요. 어떤 클래스로 정했느냐? 여기 에이전트라는 클래스에 아마존 S3 에이전트에 정했어요. 그래서 데이 포맷 했고, 자, 재밌는 거 보세요. 요거 미리 확인하는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자, 생성자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얘는 뭐 아무나 인스턴스가 굳이 구분될 필요 없이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스태틱 메소드로 손했습니다. 클래스 메소드죠. 인스턴스 생성할 필요 없이 바로 호출가 나온 거죠. 그래서 list all my bucket 일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get day string, get authentication 헤더와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너처를 만드는 이 펑션들 다 스태틱으로 클래스 메소드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뽑아 놓고요. 자, 재밌는 게 이제 이 데이터의 패턴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중괄호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줬어요. 자, 밑에 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클래스 바깥쪽에 바로 어떤 if문, else문, for문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 코드를 주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클래스가 로딩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언제요? 클래스가 로딩 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자바 관련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즉 이 클래스 안에다가 무조건 작성하면 이거는 자바에서 스태틱 블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여튼 클래스가 로딩될 때 수행되는 거고 생성자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수행된다. 근데 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 형식을 패턴을 지정하는 것은 클래스가 로딩될 때 딱 한 번 수행되게끔 내가 이렇게 줬다는 거죠. 단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중괄호를 줬는데 중괄호 안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이렇게 복잡해지던 코드가 이제 간단해지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리스트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거 간단하죠. 자, 프라포트 해가지고 호스트, 아이디, 액세스 키, 스케일 키 해가지고 여기 HTTP1은 그대로 넘기고요. HTTP1은 여기서 만들어서 넘기고 왜? 언제 결과를 받는지 그건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넘기면서 에이전트, 아마존 S3 에이전트에 리스트 올 마이 버킷 하면서 HTTP 서비스 객체와 얘를 넘겨주면 이 에이전트가, 이 대리자가 대신 그 HTTP 서비스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날려서 결과를 갖다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소스 코드가 간결해지죠. 그러면 이제 버킷을,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나 버킷을 생성하는 거나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샘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중단했는데, 즉, 크리에이트 버킷 할 때 여기 이제 버킷에 관련돼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킷, 뭐 딜리트 버킷 하면 딜리트 버킷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에이전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제가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보시면 이제 버킷을 생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접속하면 여기 플러스 버킷을 만드는 거와 하는 거. 버킷을 만들 때 누르면 이제 버킷 만드는 버킷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기존에 했던 게 처음에 맨 그때 추가시킨 건 요거죠. 여기 버튼 두 개, add 버킷, delete 버킷 하는 거 두 개, 그죠? 집어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했을 때, add 버킷, delete 버킷 했을 때, 이제 메시지 창을 띄우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add 버킷 할 때 다이얼로그 창 하나 뜨게 할 건데 무슨 창이냐? 이런 창이 될 거예요. 누르면 버킷 이름 입력하라. 그죠? 타이틀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이 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컴포넌트라 해가지고 여기 new 버킷 DLG를 해가지고
타이틀,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기본 레이아웃은 버티컬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폼, 아이템, 버튼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했고요. 자, 확인이나 취소에 대해서 오케이 이런 메소드로 호출하겠고 만약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로즈 버튼이 뭡니까? 여기 다이얼로그 창이 떴을 때 그죠? 다이얼로그 창이 떴을 때 이 클로즈 버튼 누구죠?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누르게 되면 클로즈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클로즈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로즈 DLG 펑션이 호출되게 하고 얘가 한 일은 팝업 매니저에 대해서 리무브 팝업 현재 팝업 전 창을 지워라 그러면서 지울 창에 주소를 넘겨주면 지워지죠.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 버킷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쪽에서 리프레시 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관련돼서 팝업 창을 띄울 때는 팝업 매니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벌써 이제 지금 1시간 넘어서 8시 넘어갔죠. 그죠? 자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 거 많은데 여기서 또 타이핑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바처럼 이렇게 스토리지 서비스의 그 개발 API 다큐먼트에 가시면 여기에 REST API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딜리트 버킷 하는 거에 관련돼서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위 기업에서 쓸 수 있는 EDMS 솔루션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큐먼트 공유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로컬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클라우드 이런 아마존 클라우드라든가 요새 KT가 런칭했는데 KT도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KT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뭔가 한번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응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최고의 UI 솔루션은 역시 플렉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바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바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바 AWT 스윙 윈도우 프레임 짜야 되겠죠. 별로죠. 그죠? 자, 그리고 웹 기반 여러분 스토리지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데 여러분 드래그 앤 드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드래그 앤 드롭이 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액티브엑스를 올려야 돼요. 액티브엑스 아니면 자바 애플릿을 옮겨야 되는데 자바 애플릿이나 액티브엑스가 둘째 하나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액티브엑스는 앞으로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특히 이게 스토리지의 액세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로컬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려면 역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대세인데 최고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솔루션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개발 툴이 뭐냐고 묻는다면 플렉스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플렉스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탁월한 여러분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기업에 도움이 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EC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EDMS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에디션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플렉스의 가능성은 스마트 TV와 데스크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바일 컨버전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굳이 소스 코드를 안드로이드 코드 따로 iOS 코드 따로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된다는 거죠. 다만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전에 자바 성능 안 좋다고 C 개발자가 그렇게 욕했습니다. C++ 개발자 욕했고요. 그러나 지금 자바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쓰는데 지장이 없는 게 가장 최고의 개발 도구인 것입니다. 자, 요거 위에 저도 욕심이 나거든요. 요번 세미나 때문에 제가 지금 아마존 이거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마존 요 소스는 제가 이제 주말 동안 더 작업을 거쳐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오늘 한 거는 오늘 바로 공개를 하고요. 자, 월요일 날 바로 또 공개를 계속하면서 또 SVN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SVN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거 다운받아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KT 쪽 클라우드의 플렉스와 연동해서 하는 걸 제가 이제 그것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저기 어도비 우리 저 ACC 그 트위터 사이트 있죠? 페이스북 사이트 있죠? 페이스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퀴즈는 또 가야 되겠죠. 자,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딜리, 버킷 생성 삭제뿐만 아니라 업로드, 다운로드 지금 못했는데 그런 것도 주말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만들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소스 코드 보시고 확인하시고 제가 소스 코드 보셨죠?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소스 코드를 1, 2, 3, 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분에서 이건 여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애드 할 때 이렇게 추가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혼자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퀴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플렉스4에서 새로 등장하였고 기존의 MX 컴포넌트 셋보다 스타일과 테마 기능을 강화한 컴포넌트 셋의 이름은 무엇인가? 혹시 이 답에 대해서 힌트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뭐 투어 디플렉스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하고 여기 있는 컴포넌트 구분하는 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용어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기 분명히 용어가 나옵니다. 무슨 용어 해가지고 뭔 파크인지 뭔지 그냥 나오지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 중간에 제가 한번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또 본인 이름 빠뜨리지 마시고요. 자, 플렉스4에 추가된 게 뭐라고요? 그죠? MX보다 더 스타일과 테마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거시기 컴포넌트 추가됐습니다. 거시기 컴포넌트 셋 그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것저것 얘기하고 설명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업로드 다운로드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냥 업로드 다운로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플렉스에 아예 이제 다 이미 2, 3년 개발자이고 이런 분들만 들어오시면 괜찮겠지만 또 이제 플렉스가 뭔지 또 기웃거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또 같이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뭡니까? 주말 한번 또 그 페이스북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페이스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